최근에 대표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회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소비자라고 하시면 저희의 업종에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플레이. 플레이 나왔어요? 컴플레인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고객센터. 맞습니다. 고객센터. 우리가 보통 소비자로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고 나면 그 제품에 대한 문의 또는 컴플레인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그것을 대응하는 센터가 존재를 하겠죠. 그 일을 대신해주는 회사를 CS 아웃소싱 회사라고 합니다. 저희 원래 전신은 아웃소싱 회사였지만 사실 CS 쉐어링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이 CS 업무를 대응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벌써 정규직 인원들만 350명 정도 되고요. 연간 저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비정규직 인원까지 합치게 되면은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7년간의 그 인원수를 보게 되면 약 1만 명 정도를 제가 고용했었더라고요. 매년마다 저희 직원들은 99%의 인원들이 급여에 대한 인상이 계속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재입사율도 되게 늘고 있어요. 경영적 지표로 봤을 때는 사실 매년 저희 회사는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2배씩 매출액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만에 100억까지 외부의 자금 투자 없이 이루어냈고요. 현재 저희는 프리 IPO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과 함께 기술회사로서 또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혁신적인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창업을 하게 된 스토리는 저의 사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데이콤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나요? 데이콤? LG 플러스의 전신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대기업을 다녔었는데요. 공채 모집으로 해가지고 그때 한 200대 1을 뚫고 사원으로 사실은 이제 입사를 했죠. 근데 그 회사의 일이 바로 컨택센터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센터에 가봤더니 10년 차 되신 분, 뭐 이런 분들이 매년마다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수백 명이 존재했어요. 근데 저는 정규직으로 이분들의 관리직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나이도 어렸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에서는 이분들은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포맷 내에서 그 업무를 이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쓰질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 좀 불합리하다고 전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 쪽으로 가게 되면 관리자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매니지먼트의 영역이었습니다. 고객센터로 들어오게 되는 문의에 대한 어떠한 양, 업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포캐스팅해서 분석해서 그게 제대로 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표 관리를 하고요. 자랑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또 품질 관리까지 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지만 업무가 수행이 가능한 그런 직종이더라고요. 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모든 기업은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객을 케어하는 그 기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만났을 때 너무 괜찮은 직업인데 이 내용이 사실 용역으로만 한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지위, 평가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오랜 기간이 거치면서 창업으로 연결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시장에서 이 용역 도급 이런 모델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생각은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신압으로 뭐 매일 동일한 나의 업무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사원 시절 때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라는 의문점. 그리고 우리 일은 굉장히 지식산업에 가까운 일인데 왜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치부받는 것일까?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사원이었지만 초반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 DB 클렌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그것을 넣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DB를 하루에 10만 개씩 게더링하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컴퓨터 사양도 되게 낮았기 때문에 한 몇만 개 정도로 제가 게더링을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정말 12번도 더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을 때려치고야 말리라. 근데 이제 그런 게더링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제가 인내심이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서 무슨 도움이 되지? 도대체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3개월 이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그것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팀이 뭘 하는지를 봤던 것 같아요. 저분들이 하는 업무를 좀 알아야 그래야 나도 저 일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과 좀 친분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리님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떠한 계기로 사실은 이제 당시에도 강의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내돈내산, 내 자비로 그 강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끊어서 그렇게 하여튼 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연일지 몰라. 이거 제 인생 일대에 정말 큰 업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만났던 분이 지금의 시티은행입니다. 한미은행 담당자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똘똘해 보이니까 너가 가서 한번 얘기해봐. 거기 상담사들 도급 업체를 찾고 있대. 이래서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딱 갔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담당 부장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뒤에 제안서가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미은행에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들한테 카드 발급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상담원당 2장밖에 발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한 5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일즈에 대한 어떠한 뭐 스킬?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상담한 것에 대한 내용을 들으려면 전산실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피자님께서 이렇게 꽂고 계시는 이어폰 있죠? 그거를 꽂고 라붐도 아닌데 이 아저씨와 제가 한쪽씩을 듣고 실화예요? 들으면 실합니다. 거기서 저는 받아 적습니다. 상담사들이 일을 하는 방식을.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저는 무릎을 쳤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부장님.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한테 우리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는 일인데 왜 세일즈처럼 하고 있죠? 고객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신용 기능을 탑재해서 바로 넣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전 하루에 10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무릎을 또 치셨어요, 본인도. 그거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딜을 칩니다. 신입사원이. 사실 당시에 저희가 H모 카드사의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내부에서.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회사의 카드 업무를 했었던 1등부터 20등까지를 한미은행에 보내겠다. 나는 사장도 아닌데. 이분이 눈을 굉장히 반짝이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전문 카드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선 저는 또 회사에 가서 또 다른 딜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께 이 내용을 소상히 얘기하죠. 우리 팀장님은 처음에 웃으셨어요. 팀장님도 수차례 은행권들을 많이 방문했던 거야. 하지만 늘 거절을 당했고 결국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왜? 우리 회사에는 은행권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팀장님의 지론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대표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만약에 은행을 수주할 수 있다면 저한테 H카드사 업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1등부터 20등까지를 이 은행권에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의했더니 코웃음을 치시면서 그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설마.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2번 받고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알았어요. 이분은 일주일 이내에 나한테 연락이 올 것이다. 근데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한 달 이내로 20명 정도 일단 한번 보내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국에는 20명을 제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부대표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사실 10장이 아니라 20장을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근데 단가는 5장에 맞춰서 받아왔잖아요. 4배수의 매출을 올리게 된 거예요. 수익률이 근 50%가 나고요. 5% 내기도 힘든데 이거는 컨택센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저희가 또 그 상태에서 20명에서 60명까지 늘리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우리 회사에서 주게 되잖아요. 은행에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소환합니다. 저는 감사실 존재 처음 들어와 봤어요. 아니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를. 그쵸.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감사를 받게 돼서 저희는 꿀릴 게 없잖아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 업무는 기존 업체가 2장 발급하던 업무를 저희는 20장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체한테 받던 단가보다 훨씬 더 낮은 단가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왜? 5장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4배수가 많은 업무를 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올린 것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 드렸더니 그 감사위원장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당시 대기업 초봉이요 1,800인가 2,000인가 정도 됐을 시절이에요. 5천만 원을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거의 뭐 연 1억 가까이 주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그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그 제안을 받고 살짝 마음이 흔들리긴 했는데 저는 이런 말을 남기고 나옵니다. 저는 행원이나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한테 안 혼났어요? 엄마한테 만약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엄마한테 쫓겨나지. 쫓겨나.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저는 이 업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이 일에 대한 매력도를 느꼈어요. 약간 불모지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을 다 만날 수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이 20대를 수많은 기업들과 같이 일해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왜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었고 저의 역량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있는데 이런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기 효능감으로 연결이 돼서 너무 제가 스스로 유능한 직원이라는 프라이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사실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조금 그 사원 시절의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사원 시절을 제일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저한테 그런 기회, 여러 기회들을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수많은 상사들을 모시면서 이분은 너무 일을 안 해. 그리고 이분은 너무 공을 가로채. 그리고 그 수많은 동료들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 속에서 가장 많은 배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중요하고 그때 읽었던 책, 그때 읽었던 경험도 그때 쌓았던 업적은 사실 제가 대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사원 시절 때 겪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존재할 것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그때가 제일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일도 어려운데 사람도 어렵죠.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기회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DB 클렌징을 하는 그 시절에는 하루에 12번도 정말 사직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짧은 생각으로 제가 그만뒀었다면 그 몇 개월 뒤에 성과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성과가 저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자신감으로 자양분이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이 연결돼서 대표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의 첫 단초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꼭 정면으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사원 시절의 스토리를 잠깐 맛배기로 들려드렸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많은 성과와 경영의 성과랑도 다 연결이 되는 이 중간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신랄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직장의 정석 채널에서 많이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직장의 정석 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